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벌써 일주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29일까지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랬다죠?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집단행동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면서 이른바 데드라인을 지정을 한 건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책임은 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29일이 이번 의료 대란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오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의료 대란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면서 이번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이젠 인턴들도 임용을 포기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전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을 앞둔 신규 인턴들이 임용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대병원이 다음 달 1일에 첫 출근을 하기로 약속을 한 인턴들이 무더기로 임용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올해 말에 근로계약이 끝나는 기존 인턴들의 자리도 지금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전임의들, 그러니까 4년차 레지던트들도 지금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조선대병원에서는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4년차 전임의 14명 중에 12명이 재임용 포기서를 제출하고 3월부터 병원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대란은 더욱 악화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따라서 병원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수술 진료 일정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였고요. 삼성서울병원도 수술 일정을 45%에서 50%로 줄였고 서울 아산병원도 수술의 축소폭을 40-50%대로 확대 조정했습니다. 걱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전에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와 만났는데 무슨 얘기 했다고 그럽니까? 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전공의들과 전격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수 전공의 80여 명이 참석했고요.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오전 8시 10분쯤 끝냈습니다. 이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성명을 냈는데요.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으로 부당하면 우리도 사법적 위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를 향해서 대화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대화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소통 채널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총선의 대진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지역구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의 대진표 속속 확정되고 있죠. 이 가운데 서울 한강벨트 지역구에 특히 또 관심이 쏠리는데요. 먼저 마포 을 지역을 살펴보면 여기는 이른바 운동권 매치라는 타이틀이 붙었더라고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마포 을 지역구가 중요하다라고 짚었는데 딱 대립각이 서 있는 곳이다. 전직 운동권 원조와 아직도 운동권인 분하고 붙었을 때 저희가 86 운동권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대표 선수로 내보낸 지역이니까 어떤 성적이 나올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강벨트 지역구인 광진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여야 대진표가 가장 먼저 확정된 지역이기도 한데요. 여야 모두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현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초선의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고요. 여기에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측 후보는 오세훈계로 분류되는 오신환 전 의원입니다. 광진을 지역은 원래는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가 되는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민심의 변화가 나타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를 1.6%포인트 차로 앞섰고요. 또 같은 해 치렀던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의 유권자들이 서울시장, 구청장 모두 국민의힘 후보를 택했던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 광진을 지역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김혜민 아나운서는 광진을을 주목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천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이 또 더불어민주당은 친명계 의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어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우택, 이종배, 박덕흠, 엄태영, 장동혁 의원 이렇게 충청권의 현역 의원 5명이 모두 본선행을 확정했는데 어제 경선 결과가 발표된 곳 중에 공천을 신청했던 현역 의원이 모두 7명인데 이 중에 5명이 경선에서 이겼고요. 비례대표 중에 이태규 의원은 탈락했고 조수진 의원은 한 번 더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민주당도 17개 지역구의 후보를 추가로 확정했는데 친명계 의원들이 다수 공천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마포울 정청래, 중랑갑 서영교,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화성 병의 권칠승 의원 이렇게 당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단수 공천 받았고요. 그리고 친명계 의원들인 김용민, 민병덕, 강득구 의원 등도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호남 지역은 경선이 원칙인데요. 이곳에서도 원내 지도부인 이계호 정책위 의장이 단수 공천으로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어젯밤 있었던 민주당 최고위원회 소식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민주당은 친명계 후보 의원들이 이렇게 총선 공천에서 강세를 보이자 불공정하다라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젯밤 8시부터 심야 최고위원 회의 열고 3시간가량의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 대표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공천에서 비명계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민주당은 1년 전에 확정한 특별 당규에 의해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낙천되신 분, 경선에 참여를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불가피한 부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인천에서도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네, 이른바 조국 신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재 영입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가칭 조국 신당이 어제 신장식 변호사를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단호하고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게 우리 당이 만들어진 이유이며 지향하는 바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지향에 부합하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서 뛰고 있다라고 이 신 변호사의 영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는 조국과 함께 걷기로 했다면서 입틀막 국가, 대통령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지가 들려 사라지는 나라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영입에 이제 합류하게 된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신 변호사는 정의당의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나섰는데 2006년에서 2007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과 논란이 일면서 이 자리에서 물러난 바가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래전의 일이고 대인 대물 사고는 없었다. 형사적 책임을 다했다라면서도 비례후보 사퇴라는 벌을 섰다는 변명으로 이분들의 저런 마음이 달래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음 아프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이 목표 의석을 10석이라고 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조국 신당의 인재영입위원장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이번 총선의 목표 의석수 일관되게 10석이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치적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의 힘을 다 빼는 레임덕도 아니고 데드덕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과 분명히 각을 세우고 보다 더 단호하게 강하게 싸울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형성되면 윤석열 정권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탄핵이나 개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을 빨리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2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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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고요? 맞습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 오늘 최고위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기본적으로 하자 없는 사람의 공천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총선 목표 의석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교섭단체 정도를 만들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한 20석 이상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위원장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대구 출마론에 다시 힘을 싣는 모양새였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TK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자신의 출마 지역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회의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예.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개혁의 방향성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책적 지향점에 있어 큰 가르마를 타주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선전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현지 시간 24일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경선에서 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에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그리고 이번 달에는 네바다와 버진 아일랜드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5개 경선 모두 승리를 하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입지를 조금씩 굳혀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이 주지사로 재임을 했던 정치적 기반이기도 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39.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네, 잠깐 언급하셨는데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그러니까 경선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패했지만 경선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하면서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11월에 그러니까 대선 때 조 바이든을 이겨야 한다면서 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길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일단은 모두 졌지만 이른바 슈퍼 화요일에 승부를 걸겠다는 뜻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슈퍼 화요일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프라이머리를 포함해서 16개 경선에서 전체 대의원의 약 36%의 향방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날로 평가됩니다. 네. 참 오늘부터 은행 대출한도 줄어든다고요? 맞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앞으로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을 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늘어나는데 그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 대출하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앞으로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차이로 계산을 하되 하한선은 1.5%, 상한선은 3%로 설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50%, 내년부터는 100%가 적용이 되고요. 적용 범위도 계속 늘어나서 오는 6월부터는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이게 적용이 되고 하반기에는 모든 대출 상품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